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TV 듣고 싶은 방송이죠. 대표 프로그램 대표 코너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장경상 프로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장 프로님. 자, 오늘 여러분 3명이 아니라 2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이 중부 내륙 쪽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이 해안 쪽에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안 쪽으로 강릉까지 상당히 좀 돌풍 피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큰 피해가 없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태풍만큼이나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거의 뭐 태풍 그 이상의 이슈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사건, 지금 여기 이 집안 사람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그리고 아들, 그 다음에 남편, 거기에 지금 딸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 그 좌파 본색이죠. 예. 저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예. 좌파 속에서 좌파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본색입니다. 누구나 다. 저기 아마 저게 조국 추미애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좀 기본적으로 그냥 새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런 게 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 사람 좌파들이 그 개인의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도덕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그렇죠. 정치를 해왔어요. 자신한테는 되게 그 뭐랄까 관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1990년대까지는 아마 우리 사회가 익스큐즈를 해줬을 거예요. 예, 예. 그게 뭐 이제 권위주의 체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사 문화에 대해서 저항했던, 민족운동을 했던 그런 공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운동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일탈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용인을 해줬지만,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다 2000년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네. 네. 21세기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이미 20세기 때까지는 익숙수가 됐지만 21세기부터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훈장이나 그 특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훈장으로 여기죠? 저게 바로 이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전위 본능이에요. 전위 세력. 전위 본능. 예, 우리가 전위 세력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의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신의 반열인 거죠. 우리는 예외라는 거죠.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국가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권을 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김일성 아들내미 그 김일성 손자는 스위스 유학 갔잖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이 유학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나라 그런 것 담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북한을 싸고 돌겠어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싸고 도는 거죠. 유유상종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 이게 아들 휴가 청탁 민원 압력 사건이 시발점이 됐는데 지금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휴가를 연장하는데 이 보좌관은 뭐 혹은 보좌관만 동원했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 동원했겠죠. 당시 당대표였으니까 그 국방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 또 장관실에 연락하고, 거기다가 자대 배치 받을 때도 이게 또 이 대령으로 예편하시는 분께서 또 이거 다 까발리셨죠. 네, 자대 배치, 그 다음에 보직, 그 다음에 이 또 더 황당한 거는 무슨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 시켜달라고 또 민원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건 끝도 없습니다. 통역병에다가.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을 또 추 장관 남편분께서 조금 좀 다리가 불편하신 모양인데 요걸 장애인 차량으로 이용하면 뭐 세금 좀 줄일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저기 공공기관 이용하는데 편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들이 또 99대 1로 나눠 갖고 장애인 차량으로 또 만들어 타고 다니고, 자, 여기다가 또 딸은 또 어떻습니까? 프랑스 유학을 가는데, 그런데 이게 또 비자가 안 나와서 그랬는지 비자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이쯤 되면 거의 뭐 막 가는 분위기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그다음에 또 박영선, 네, 정치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가
추미애처럼 장관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한번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곰곰이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심지어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까지 넣었다면 이거는 진짜 그냥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저런 그 일들이 네. 소위 얘기해서 비일비재 한다고 봐야지 저게 아주 예외적이고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 기본적으로 저게 물론 뭐 우파냐 좌파냐 정치인들이면 저럴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평상시에 늘 남들을 공격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저거 가지고 저 그동안에 우파 진영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런 사안. 그러니까 남들을 욕하는 데 사용했던 걸 자기는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냐면 국민들을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흔함 시쳇말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 개돼지로? 여긴 거예요. 예, 예. 그런 거죠. 뭐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입 바른 소리는 맨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예. 입 바른 소리를 매일 하는데 매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런 놈들 있죠. 싸가지 없는 예, 놈들. 네. 지는 뭐 사고치고 뭐 예. 아니면 사기치기까지 하는데 심지어 아주 그냥 독야청청한 놈들 그리고 있죠. 뭐 저기 친구들 중에 누가 잘못하면 그냥 앞장서 가지고 막 그냥 뭐 아, 흥분하고. 맞습니다. 예.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될 사람들이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네. 절대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버젓이 정치인으로, 그리고 그것도 뭐 집권여당의 정치인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죠. 그렇죠. 결국은 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거는 만약에 국민들이 편을 갈라서 이쪽 편은 봐주고 저쪽 편은 그런다. 네. 그럼 국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오히려 국민이 문제일 수도 네, 있겠네. 국민 국민이 자격이 제대로 없는 판단을 해야 거예요. 되는데. 만약에 저걸 우리 편이니까 감싸고 내 편이 아니니까 뭐 내 편 아니면 뭐 돌로 치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파시즘이고 그게 전체주의예요. 아, 예. 그게 편가르기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야말로 세뇌고 독재에 충실한 충복이 되는 거죠. 그게 노예 생활이죠, 뭡니까? 그게 그러면 문재인 지금 아들, 딸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딸은, 문재인 대통령 딸은 지금 뭐 해외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은 그분도 말을 잘하는데 툭 하면 뭐 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 아들내미하고 네. 그 딸내미가 예. 건드리는 걸 금기사항처럼 해버렸잖아요. 여권 아예 입도 방긋 안 하잖아요. 방송 그렇죠. 자체는 아예 뭐 안 하고 맞습니다. 야당에서 뭐라 그러면 쌩 난리를 치면서 아주 그냥 때려잡을듯이 달려들잖아요. 야당은 늘 적폐죠. 때려 덤벼들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권력자의 아들내미들을 얼마나 감시하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네. DJ, YS, 이회창 다 쭉 보십시오. 네. 뭐 다 저기 박근혜 대통령만 가족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됐지만 그 지금 열거하신 분들, 자제분들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다 깜빵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가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했던 것들을 깨우려거나 등한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네. 언론, 검찰, 사법부, 정치권마저 그리고 국민들마저 완전히 편이 갈려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검찰 개혁 외치는 게 그 배경이라는 게 자기들 치부는 드러나지 않겠다.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우리는 고고한 사람들이고 저쪽은 뭐 적폐고 토착 외구고 하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식이죠. 아니 그게 쉽게 얘기하면 사법부도 장악해, 검찰도 장악해, 경찰도 장악해. 그 쫙 장악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네. 해서 놀겠다 그러면 그게 왕조국가지 뭐예요? 왕조국가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왕조국가도 그러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왕조국가도 네. 그렇진 않은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조국 사태 때 저기 검찰 개혁한다고 조국을 조국 수호하겠다고 예. 서초동에 모였던 그 국민들 있잖아요. 네, 네. 그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을 키우고 만드는 거예요. 문바와 조국 빠들이죠. 예.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국을 쳐내라 그랬으면 저런 사람들이 다시는 안 생겼을 거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조국을 허용하니까 추미애도 허용되는 거고 윤미향도 허용되는 거예요. 왜? 우리 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와 우. 정말로 그런 거네요. 아니 좌우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예. 아니 저거는 좌우도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사람과 예, 그냥 선량한 사람들. 아니 네.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나쁜 사람을
조사하고 나쁜 사람을 죄 주는 것, 그것이 민주국가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또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민주국가, 그걸 못하게 하면서 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그건 뭡니까? 그러고 보니까 장프로님 말씀 따라 경찰도 충견이 됐고 검찰도 충견이 됐고 심지어는 요즘 그나마 조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지금 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방치하면 네. 국민 전체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자, 여러분, 그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뭐 또 돈 없고 백 없으면 전방 가서 가축처럼 군 생활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2030이 아주 들불처럼 지금 끓고 있습니다. 자, 이 엄마 찬스나 아니면 뭐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소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도 저거 때문에 소위 유학에서 그렇게 수신과 수신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수기를 예. 강조한 거거든요. 예. 뭐 일반 사람이 아니라 권력, 소위 해서 선비들, 사대부가 되는 사람들, 관료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기를 해야 된다. 네네. 수신 제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아하. 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많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면 좋지만 자기 예. 자신을 쓰기 시작하면은 저건 뭐 무소불위의 소에게서 그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저 돌이켜 보니까 왕조 시대에 왕도 이 정도 권한 행사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더 셌었죠. 조선시대의 왕들은 왕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뭐 맨날 네. 친아들이 아니 되옵니다 해가지고 네, 막 그냥 저 무조건 반대하고 다 같이 무릎 꿇고 조아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네. 없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왕은 누구한테 그 오늘 저녁에 어느 저기 정각에 가서 잘지도 스스로 결정 못해요. 아, 예. 그렇군요. 그거 뭐 한 사람한테 자주 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서 안 된다고 네, 생 난리를 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받고 제한받는 게 왕의 생활이었거든요. 조선 왕들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감시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저런 데 있는 거거든요. 권력은 사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예. 그건 엄청난 그 소위 얘기해서 특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추미애 이분 그래도 이렇게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웃고 하는 거 보면 참 밉상이지 않습니까? 아,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쩔은 거죠. 아, 쩔었나요? 푹 쩔은 거죠. 우리가 예. 젓갈을 하면 곰 삭듯이 네. 이제는 처음에야 쌩쌩할 때는 딱 차이가 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떤 권력의 그 맛이라 그러나 예. 권력의 그 사적인 유혹, 사적인 이용 이런데 푹 쩔은 거죠. 저게 한두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측에서 말이죠. 그 마치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듯이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카투사는 미군 규정에 따른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마 고용해준 아들 관련된 변호인단도 그렇고 추 장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안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럼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기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보좌관이 전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렇죠, 죄예요. 맞습니다. 네, 죄죠.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뭐 청탁이 성사됐느냐가 아니라 보좌관이 일단 왜 보좌관이 군에다 전화를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저기 국회의원 일도 아니고 업무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전화를 해요? 그게 외압이고 청탁인 거죠. 그 청탁이고 외압이죠. 예. 그 외압하고 청탁하면 안 된다고 적폐청산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잡아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놓고 아니라 그래요 지금 와서? 그럼 적폐청산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폐청산 사기청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아, 그러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 사기를 친 거네요. 사기친 거죠 그러면. 예. 스스로 사기라고 인정한 거죠. 그리고 저거는 상식적으로 카투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파견 부대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파견 육군 내에서 파견하죠. 파견 네. 지원단. 저게 명칭이 공식 명칭이 무슨 지원단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파견 지원단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라는 네. 놈들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알면서 뭉개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 변호사법 일본으로 잡아쳐놔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변호사들이 거짓말하면 잡아놓는 법률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니 그거 저기 협회 변호사 윤리법이 있어요. 아, 변호사 윤리 규정이 네, 있죠? 윤리 규정이 있어요. 네, 아니 뭐 변호사도 어차피 다 지들이 해쳐먹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변협에서 저런 거 잡아쳐놔야지. 저 말이 되나? 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등 2017년에 장기 휴가자는 단 2명뿐이었다네요. 그나마도 국방부가 이 기록을 또 없앤 모양입니다. 아니 군대 생활을 저도 군대 생활하고 다 아는 사람이 군대 다 하지 생활하지만 않습니까? 예, 예. 장기 휴가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휴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열흘을 가든 아니면 뭐 끊어서 아니, 이렇게 가는 아니 건데. 요새는 네. 뭐 공무원들처럼 연가 쓰듯이 1년에 휴가를 얼마씩 갈 수 있는데 그거 몰아서 쓰고 막 그런 것도 있나요 요새?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거는. 그게 무슨 직업군인도 아니고 무슨 예. 연가 쓰듯이 써요? 20일 몰아서 쓰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안 쓰고? 네. 황당. 이 참. 자, 여러분, 요 사건을 지금 폭로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그 국민의힘 정당의 신원식 국회의원이신데 그 카운터 파트너가 김남국이라는 친구예요. 예, 친구라고 하면 안 되나? 예, 뭐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그 사람이 조국 수호했던 사람 아닌가? 조국 백서 쓰고 뭐 했던 그런 친구죠. 예, 이 친구 그냥 말은 뻔지르하게 잘하는데 변호사 출신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지금 뭐랄까 똥볼을 찬다고나 할까요? 네, 계속 추미애의 엑스맨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김남국도 엑스맨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들도 엑스맨이에요. 왜냐하면 뭘 해명할 때마다 논란이 돼요. 자, 이 김남국이라는 친구가 뭐라 하겠냐면 더불어민주당보다 이 야당 국민의힘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 중에. 더불어민주당에 군대 안 갔던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저 민주화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갔던 사람이 많거든. 그렇죠. 정작 군대 생활을 모르는 건 지들인데. 군대 생활 모르지.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국은 군대 갔다 왔나 모르겠습니다. 뭐 갔다 온 거 안 갔다 온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김남국도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김남국 한번 병역상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친구 아직 장가도 안 갔던데 뭐 장가 안 간 게 뭐 잘못은 아닙니다만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권력의 주구가 돼서 앞장을 서고 있으니 참 이 친구도 소년 출세는 말로가 좋지 않은 법인데 걱정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남국 이 친구가 병역을 이수했는지 여기는 뭐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게 안 나오나? 네. 자, 안산 단원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분이. 네. 이 사람 안산 단원에 살지도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역구에서 잘 살지도 않았고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온 친구들을 이게 만으로 37세 이런 친구들 국회의원 시켜주니 이게 제대로 이게 세상 뭐 돌아가는 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정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 지난번에도 이제 국회의원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번 그 좌파 정부의 전체주의적 경향에 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국회의원 속의 정치 우리가 소위 해서 권력을 맡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의를 해야 돼요. 고민들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나라 잘못되면 다 남 탓하고 그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나라 잘못되면 주권자 탓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 놈들을 뽑아놨는데.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뭐 쭉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우파 우파는 뭘 좀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움찔하고 받아들이죠. 부끄러움을 알고 좀 이렇게 맞습니다. 좀 뭐 잘못했나라고 고민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좌파는 뭐냐면 그걸 개무시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특권에 쩔은 거예요. 소위 우리가 민주화운동 했는데 니들이 이런 거죠. 네. 근데 산업화 세력들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양심은 있죠. 산업화 세력들 염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했으면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 국민들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자기들 걸로 챙겨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자기들 걸로 챙겨요? 그러게요. 자기들이 독점해요. 네. 그게 북한하고 똑같은 거거든. 김일성 후손들한테 그게 김일성의 전유물인 거예요. 혁명은 그게 왜 김일성의 전유물이야? 김일성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하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산업화도 국민들 대다수가 같이 해가지고 서로 나눠서 더불어서 잘 살게 되고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도 국민들하고 같이 한 거고 국민들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아니라 그러고 잘못돼 그랬으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칠 줄 알아야지. 근데 완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들을 어떻게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민주화 빼야 돼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그 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분들, 그분들의 무슨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요즘 시각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에 기여한 분들이 더 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이제 뭐 가장 정치 나라의 기본적인 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런 식으로 소위 얘기해서 민주화에 대해서 스스로 먹칠을 하게 되거나 똥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이들이 본질적으로 노렸던 건 뭔지, 이들의 네. 목적이 뭔지, 이들이 민주화했던 목적에 대해서 다 재규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신데 정권을 교체해서 이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 실제 목적이 뭔지를 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이게 한번 네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뭘 더 하겠다는 건지 나 퀘스천이에요. 아, 검찰 개혁? 아 그런 것들은 그냥 국정 운영의 문제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지. 예. 민주화의 우리가 권위주의와 독재를 끝냈잖아요. 끝냈죠. 네. 군부 독재도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뭘 하죠 이제? 지금 좌파 독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민주화가 아니라 그러면 플로레타리아 독재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네. 권력을 얻기 위한 네. 투쟁이었네요. 결국 그거는 네. 그 소위 얘기해서 독재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을 타도하겠다가 지들이 독재의 맛에 들려갖고 권력의 맛에 들려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뺏어서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 예. 남이 행사하는 권력을 우리가 해보고 싶다 이거밖에 안 돼. 이건 욕심이에요, 그냥 이거. 그럼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런 거잖아요. 남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나도 좀 열심히 해서 당신도 좀 해서 같이 베풀고 살자.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사람 걸 쓱 뺏어서 내 걸 만들어요. 예, 예. 그럼 원래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당신 세금 많이 내고 그래야 되는데 세금 좀 내고 또 주변도 많이 도와줘라. 기부도 많이 하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기부는 나한테 하고 세금도 나한테 내고 네. 그거 좀 나를 위해서 쓸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다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권력을 줬거든요. 우리가 네, 네. 박수 치면서.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다수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지들을 위해서 하는 지를 거죠? 쓰는 거죠. 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그러니까 예산도 지들 걸로 챙기고 기부금도 지들 걸로 챙기고 권력도 지 거 챙기고 네. 자식들도 지혜 자식만 챙기고. 정부 예산을 지돈 쌈짓돈 취급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요. 자, 여러분,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아주 당위적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 민주화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헤쳐먹고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민주화 세력 전체 진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신적폐를 쌓아갖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자, 그 이해창 예. 총재 때도 예. 그 아들내미 그 삐치 고른애 군대 예, 안 갔다고 군대 해서 안 갔다고 해갖고요. 네. 고른애니까 뭐 얼마나 쌩 난리를 쳤어요. 뭐 거의 죽일 놈으로 만들었죠. 네. 김대엽인가 뭐 나타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김대엽이 뭐 거의 뭐 그런 사기꾼 아닙니까? 네. 거기에 비춰보면 네. 이거는 100번을 맞아주고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100번을 예. 맞아주고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아니, 차라리 추 장관은 아들을 뭐 그렇게 무릎도 아프고 한데 성하지도 않은데 뭐하라 군대 보내갖고 이 난리를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열심히 보냈으면 연필 군대 생활 하게 하지.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제가 뭐 장담하기는 좀 이르지만 만약에 아들이 이런 걸로 상의를 해오면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군대 들어가서 다시 휴가 연장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다 정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웬만한 부모라면. 그런데 이 조국이나 이 추미애류는 또 민주당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쩔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게 한두 번이 아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게 네. 습관인 거야, 습관. 저게 습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본인도 지금도 자각을 못 하는 거죠. 예.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예. 이건 문재인도 잘 모르겠네요. 대통령도. 자각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뭐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예. 자, 여러분. 아주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말이죠. 차를 샀는데 전체 지분 100% 중에 아들이 99% 그리고 1%를 아버지 명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자 이거 참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우리 생전 살다가 처음 차량도 지분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요. 보통은 무식해서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아버지 명의로 차를 사서 아들이 타죠. 근데 이거는 한 발 더 나가서 지분을 아버지 서 씨가 99%, 아니 아버지가 1%,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99%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소유는 아들 차죠. 근데 등록할 때 이 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량으로 해갖고 온갖 또 특혜를 다 받습니다. 야, 저거는 진짜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줬을까? 예. 지난번에 또 무슨 뭐 절세한다고 또 난리를 치더니 야, 진짜 이 나쁜 이 좌파의 나쁜 본색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거는 진짜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세금도 안 내요. 야, 이게 뭐 광화문에 네. 광화문에 내다 해가지고 진짜 곤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곤장을? 신발을 던지는지 해야지 이게 예.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 자, 이게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 네. 차량도 근데 아버지도 예. 무슨 뭐 그런 법조인 이런 사람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가 교수지 않습니까? 아버지 교수예요? 예, 교수입니다. 야, 자, 진짜 잠깐 대단하다 볼까요? 진짜 대단해. 대단하죠? 예, 자, 여러분. 우리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야, 추미애 장관-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걸 허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용했는지 또 아니 아버지 명의로 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지분이 들어갔으니까 아버지도 알겠죠. 아버지가 모를 수가 있나 저게 명의가 들어가는 건데. 엄마가 또 해줬을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 자, 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 한번 볼까요? 추 장관은 경북 분이신데, 네. 자, 제가 볼 때는 추 장관이 해줬을 수 있어요. 아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젊으니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고, 아버지는 당연히 잘 몰랐을 겁니다. 자, 근데 또 꼼수로. 아니 저 아들도 그렇지 젊은 사람이 네. 저게 말이 되냐고 저게 얼마 창피한 일인데 아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량 등록해가지고 네. 주차 혜택 보고 세금 혜택 보고 그러는 게 젊은 사람이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맨날 우리 아들내미한테 욕 먹는데 가끔씩 저는 뭐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어디 주차하면 장애인 차량 거기 있는데 주차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빙글빙글 돌거든.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예. 그럼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계속 그 그렇죠, 짓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차는 또 그러네. 장애인 파킹. 아니 그렇죠. 장애인 파킹 아니 그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1층에 널찍한 맞습니다. 자리에 맞네요, 바로 맞네요. 그 출입문 옆에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네. 특혜에 쩔어 있구만. 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저런 것들이 아주 저건 습관이에요, 습관. 네, 습관. 저거는 그러면 예. 아주 특권 의식에다가 저거는 자신들을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을 아는 거예요. 선민이지. 귀족으로 아는 거죠. 예. 예. 민주화 귀족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귀족 얘기도 나오지만 예. 민주화 운동 귀족 난 거야. 예. 우리가 지금 귀족들 키운 거예요. 예. 아니 이런 규칙을요? 저는 키운 적 없는데요. 우리가 키운 거예요. 동의한 적도 없고. 키운 거예요. 예, 이 서성환 교수라는 분이 남편이신 것 같은데, 의대 교수로 나오시네요. 아니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사회 지도층이 이런 거는 이거는 자, 추미애 남편분이 서성환 변호사시네. 서성환 변호사. 네네. 더군다나 법조인 2명이 저런다 그러면 네네네. 변호사이시면서 교수이신 모양입니다. 네. 저거는 예. 자, 이 집안도 꽤나 우리가 좀 솜솜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일벌백계 해야 돼요, 진짜. 그렇죠. 저런 걸 가지고 일벌백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작은 잘못 하나 가지고도 예. 모든 죄목을 달 수 있어요. 왜냐면 예. 제일 나쁜 범죄가 뭡니까?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이 알면서 하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 네, 법률 전문가 두 사람이 그렇죠. 저걸 나쁜 짓인지 몰랐겠냐고요. 아예 알죠. 왜 몰라요. 알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저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변호사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차량의 지분을 나눈다? 우리처럼 이런 그 일반 뭐 붕어나 가재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해요. 몰라서도. 나 처음 알았어요. 차량도 저기 예. 공동명의가 되는지. 아이고 정말 저질들. 예. 이거는 진짜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산 다음에 그럼 이제 세금도 좀 줄일 수 있고 차량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편의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은 봤어도 이것처럼 아버지가 장애인이니까 99대 1로 나눠 갖고 자기 차를 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야, 99대 1도 참 넌센스. 예. 아유, 참. 진짜 저질이죠. 그래서 네. 소위 해서 그동안 이 민주화 운동 세력들에 대해서 예. 우리 사회 전체로 뭐 좀 약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뭘 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좀 조금 엇나가도 일탈해도 좀 봐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시기는 다 지나서 그거 다 해줬어요. 음. 이 사람들 대여섯 뭐 너댓 번씩 다 국회의원들 헤쳐먹고 예, 예. 근데 그거 해주라고 했더니 이런 짓거리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특권을 걷어내야 돼요. 네. 자,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민주화 운동을 했든지 무슨 좌파든지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편법과 사회를 혼란시키고 전체주의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추 장관 아들 관련된 사안도 변호인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일체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 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법꾸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세상을 그럼 농단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그럼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로 차를 끌어야지 왜 아들내미가 그걸 써.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금 내고 써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무슨 뭐 재벌들이나 뭐 욕할 게 뭐가 있어 이놈들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 무슨 뭐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좀 법에 안 나와 있는 거 있어. 그러고 보니까 요즘 재벌들보다 민주당의 그 유력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더 심각하네요. 아이 저거는 네. 뻔히 알면서 저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근본적으로 저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고 입만 벌리면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거짓말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전 기득권과 특권을 철폐하자고 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게 누굽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출마 선언문 보면 네. 무슨 뭐 수천 년간 내려온 응? 네. 특권과 기득권을 깨트리자고 그렇게 역설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어쩌고저쩌고 늘상 입에 달고 얘기를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예. 이건 특권과 반칙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귀족이야, 귀족. 귀족이죠, 예, 귀족. 예. 근데 뭐 유럽의 귀족은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가지고 의무를 다하긴 하지만 이놈의 민주화 귀족들은 뭐 완전히 무슨 이건 뭐 군림하는 거죠. 예. 상황도 이런 상황이 없는 거지. 자, 그 추미애 장관 남편분 이 서성환 변호사라는 분인데 고3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20번의 수술을 했다네요. 그래서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는데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은 이런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써가면서 호가호위 하는 거죠. 예. 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그 범죄나 편법, 불공정을 켜켜이 싸워온 사람들을 변호하는 민주당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 터지고 나서도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서로 이제 뭐 다 같은 부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 그러면 아니면 이제 추미애가 뭘 잡고 있든가 법무장관이니까 지금 아직 뭐 검찰이 아직 선거 재판도 수사도 아직 안 끝났고 예. 선거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예. 어떻게든지 지금 추미애가 권력의 한 축을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기웃기웃하는 거겠죠. 뭐 저러다가 이제 한순간이에요. 저러다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돌던지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보수 정당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는 뭐 비리가 터지면 무조건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정말 정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엄호를 하는데 제가 이 김남국 이런 사람들, 박범계, 예, 민주당의 이런 사람들 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전에 독재를 옹호했던 세력들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재를 하고 싶은데 쟤들이 하는 독재는 싫고 우리가 하는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아, 예. 신독재군요. 예, 신독재. 예.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 싶었는데 독재를 갖다 주체를 바꾼 거예요. 예. 아, 자기들로. 왜 독재 주체를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민주화운동 입고로 독재 주체 바꾸기야. 아,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독재를 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 거군요. 아니 말들을 보면 그래요. 말들을 예. 보면 네. 아니 지난 정권 때 했던 적폐국 할 때 예. 전화 자체가 문제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전화 자체가 문제예요, 저거는.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음, 당 대표나 되는 사람의 그 보좌관이 네. 만약에 제가 군대 대위예요 전화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네. 그러면. 네. 더군다나 요즘 서술포는 집권 여당인데 요즘 군대는요. 군 생활을 해서 무슨 뭐 혁혁한 뭐 무공을 쌓거나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잘 보여서 자기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요즘 우리나라 지금 관료 사회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국가 국민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제가 만났던 그 군 장교 출신 예비역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군대를 그만둔답니다. 네. 아, 요새 관료 사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가장 뻣뻣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만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고관 대작을 하는 군인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 뭐 4순위, 뭐 5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고관 대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이게 지금 망가지겠습니까? 투철한 군인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더 황당한 건 말이죠. 이 민주당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로 기가 찹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 예, 현택근 변호사라고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장관 아들 의혹을 변호를 한답니다. 네? 자, 이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예, 정말 무슨 추 장관이 정말 뭐 엄청난 권력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호가호위를 하고 이걸 변론을 하고,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도 그 현택근 변호사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거 저 국회의원 하려고 이렇게 뺏기지 말고 그냥 변호사 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 방송 나와서 맨날 옳은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또 추미애를 변론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은 늘 뭐 제가 입에 달고 사는 거지만 네. 지도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선택할 때 저 예. 사람이 평상시 말과 저 사람들의 평상시 행동이 예.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높은가예요. 예, 어느 정도 일치도가 높은가예요. 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정말 행동했는지. 언행일치. 예, 예. 네.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 그렇죠. 사람은 맞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말은 네. 헛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네. 평상시에 남들 볼 때는 창문 열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열어줄 수 있어요. 남들 볼 때. 예, 예, 근데 예, 평상시에는요. 네. 늘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절대 창문 안 열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남자도 맞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어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성은 상근이에요. 본성은 서로 비슷비슷해요. 아, 예. 근데 습상원, 습관이 서로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잘못된 습관이 아주 제가 사실 말씀드린 이거는 네.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음. 예. 습관이 돼야지만 저렇게 가능해요, 저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저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네. 뭔가 이게 잘못될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멈칫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해도 멈칫하죠. 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그 적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그것이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는 것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는 누구한테 이렇게 하다못해 요만한 청탁전화를 하더라도 예. 바들바들해요. 이거 해도 그렇죠. 되는지 말. 맞습니다. 심장이 막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전화 한 번 하고 나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이걸 내가 왜 했을까? 네. 그냥 어디 무슨 뭐 저기 뭐 숙소라도 하나 구해달라고 전화하는 것도 뭐 은행에 있는 선배한테 국민은행 선배한테 전화한다 그러면 네. 숙소 어디 뭐 숙소 누가 간다는데 좀 이거 좀 알아봐 줄 수 예, 있어요? 예.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네. 맨날 며칠 고민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나쁘고는 일이 이제 알기 때문에. 네. 예. 근데도 이제 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전화하긴 해요. 그렇죠. 전화하고 나서는 후회하죠 또. 이걸 왜 했을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일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장 프로님은 못하십니다. 그 뻔뻔하지 않으면 못.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건 나는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저거 못해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 두껍고 어두운 거죠. 후훅이죠. 아, 그렇죠. 네, 저건 두껍고 뭐 어두운 거죠. 평상시에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했지 평상시 삶이 만약 정반대였다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나마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변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헛발질을 계속해서 엑스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카투사가 육군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규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육군이 반박을 했죠. 예. 아니, 공식 명칭이 무슨 지원단이에요. 지원단이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거는 진짜 예. 말이 안 되죠. 네. 변호사들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자, 그랬더니 육군에서 바로 그냥 국방부에서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 뭘 알고나 변론을 하든지, 쥐뿔도 모르면서 말이죠.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네, 우파나 저기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추미애 장관이 계속 버텨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 맞습니다. 국민들은 열받고 속 터지는 일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그냥 뭐 한번 버텨보세요. 예. 서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냥. 예. 자, 장프로님,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추 장관이 얼마나 버틸까요? 내려올까요? 아니면 정말 저 조사 받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문재인이 아예 버티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장관 임기를 마칠까요? 이거 만약에 추석 때 지금 예. 뭐 추석 때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예.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는데 예. 이거 추석 때까지 가면 네. 이낙연 대표부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곧장 이제 이낙연 당대표 된 사람의 리더십 문제로 갈 거예요. 예. 이게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예. 자, 이 양반도 어젠가 거의 뭐 대선 후보 출마 선언문을 읽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의 그냥 대선 후보 수준의, 글을 출마 읽었죠? 선언문을 읽었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야 된다며요. 예. 저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듬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보듬으면 안 되죠. 저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돼요. 아. 우리 사회가 상생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 안 네, 되는 네. 책임은 저 야당에 있는 게 아니라 여당에 있었네. 그렇게 네. 그렇게 공정 좋아하시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답을 해야 돼요. 음. 이 양반이 내돈 화두가 그거잖아요. 공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공정. 공정.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수십만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 사람들하고 저 추장관하고 추장관 아들내미를 서로 비교해봤을 때 네.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결심을 해야 돼요. 음. 예. 만약에 저거 질질 끌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에 엄청난 데미지가 갈 겁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 예. 근데 이분이 또 결정에 있어서는 되게 또 우유부단한 뭐 엄청 눈치 보겠죠. 예. 자, 지금 당신이 지금 저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무너지면 왕창 갑니다. 저거 네. 저는 뭐 추석 때까지 끌어주길 바래요. 아, 추석 때까지. 예, 추석 때까지 끌어주. 아주 계속 질질 끌어주길 바랍니다. 아, 예. 자, 저 사람들이 아마 네. 저기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더 버텨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겠죠. 예.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카바 칠 게 아직도 남아 있겠죠. 예. 저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 검찰 개혁 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은 저는 의심이 들어요. 아이고. 지난번부터 이제 끝난 네. 얘기예요. 검찰 네. 개혁은 아니고 카바 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말이 검찰 예. 개혁이지. 원래 조국 시켜서 카바 치려고 그랬는데 네. 조국 스스로가 적폐가 되어버렸잖아요. 조국이 무너져 버렸죠. 예. 근데 추미애 시켜서 카바 치러 들어갔잖아요. 아, 근데 이제 추미애도 무너지고 적폐가 있죠.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카바 치러 이제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나오라 그러겠죠. 뭐. 아, 그러면 이게 정권의 엄청난 부담으로 가고 있겠군요. 엄청난 부담이죠. 예. 네. 뭐 이럴 기회에 이제 뭐 소위 해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우파에서 네. 좀 이제 열심히 이제 쪄야죠. 예. 열심히 해야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낙연 당대표 말씀하시니까 원내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라고 했더니 뭐 거의 대통령 후보 연설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있겠죠. 이재명이 바짝 추격해 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제가 이 사람 그 행동하는 거 보면서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사실은 예전 같으면 말이죠. 당정청이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들이밀어갖고 불공정하다. 사람들의 원성이 내 눈에는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좀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괜히 죽일 놈 살려놨더니 말이죠. 갑자기 청와대를 향해서 자기 민주당을 향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이낙연의 이 정치 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해서 이제 그 이낙연 당대표는 그냥 예측 가능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측 가능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그냥 유연하고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주력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스타일대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딱딱 멈추는 거죠.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 달 전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물론 뭐 차이는 별로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 거의 한 7, 8%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낙연 지사는 한 3, 4%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뭐 3, 4% 올라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압박이 심할 거예요. 이낙연. 그럼 그 압박이 심하면 보통 정치인들 헛발질하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당 대표를 왜 갔는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런 퀘스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부터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낙연 대표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살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결정에 대해서는 약간 장애끼가 있어요. 양반이 뭐 지사를 하고 그렇긴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론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과는 아주 완전히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 상황이 나라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빠른 판단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점에서는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재명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변을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나름대로 자기 위치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거를 보인 거죠. 자기 걸 완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친문에서는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야당을 지금 견제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견제하지 않으면 당신들 훗날의 안정을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자, 이런 정도, 신동근 의원 정도, 진성준 의원 정도, 요런 정도가 달려들어갖고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근데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재명은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총선 때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반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 스타일에는 반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문이 똘똘말을 하고 싶어도 그게 결국은 마지막엔 선택의 순간에 설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못 먹는 건 남도 못 먹게 할 것인가.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이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 발표한 게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제가 알기로 매달 하는 건데,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등이 말입니다. 이재명인데, 거의 잘한다. 한 70% 정도 육박을 하고,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1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좀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미래 요것만 보고 자기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계속
도지사 부문에서 1등이에요. 저게 예.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랬어요. 그렇죠. 서울시장 예, 할 때. 맞습니다. 저게 지도 직무수행,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예. 그러기 되게 어려운데 예. 직무수행 지도가 70%를 계속 넘었어요. 기대치가 그만큼 굉장히 높았죠. 예, 근데 그때도 말이죠. 제 기억에는 MB가 또 욕은 욕대로 예.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게 진짜 이상현상인 게 뭐냐면 예, 예.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늘 불만이었어요. 전국적인 주목을 못 받는 못 받는 거. 네.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 역대 경기지사에서 유일해요 지금 현재. 거긴 뭐 손학규, 예. 뭐 임창렬, 아니 김문수, 남경필 뭐 다 그랬어요. 남경필, 예, 네. 다 그랬어요. 다 맞습니다. 경기도가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저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심지어는 경기도지사 관사가 거기가 뭐 옛날에 저 이렇게 죽은 사람들 묻어놨던 뭐 그런 땅이다 해서 지세가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재명은 특이합니다. 이재명 여러분 제가 요즘 이재명이 하는 이 자기 정치 장사 이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심지어는 제 주변에 있는 보수 성향, 중도 성향이라는 사람들도 지금 가장 주목하는 사람으로 이재명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저는 이제 뭐 저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가 좀 더 플레이를 잘 둘이 뭐 이거 누구를 응원할 수도 없는 건데 예, 예. 이낙연 당대표가 네.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을 치진 못하더라도 네.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위하거나 네. 소위 얘기해서 권력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들에서는 다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저건 뭐 그냥 제 감으로는 네.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이재명한테. 네,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부쩍 요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제 거의 국민의힘 저기 우파에서는 예. 대선 저렇게 그냥 대선 게임 하는 거는 저쪽에 막혀놓은 상태에서 네. 본질은 뭐냐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겨냥을 해서 속에서 뭐 이재명과 이제 뭐 이낙연의 싸움에 뭐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고, 그렇죠. 뭐 추미애대로 공격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소에게서 지방 권력들의 좀 문제들이나 이런 네. 것들은 이 문제가 지금 박원순 문제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속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재발굴해내고 그런 거 갖다가 재조명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전략을 좀 짜야 돼요. 예. 근데 왜 지금 미래통합당이란다 자꾸. 국민의힘 줄여서 힘당. 힘당은 도대체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힘당 소속의 광역 시도지사 지금 직무수행 지지도를 보니까 지금 가장 상위에 있는 분이 그나마도 경북지사 이철우 4등이고 그 다음에 제주지사 원희룡 7등인가요? 네. 아니 저거는 네. 기본적으로 저거는 6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저 50%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 저거는 원희룡 뭐 지사는 네. 저건 무조건 60% 이상 나와야 돼요. 저건 후한 점수를 주는 거거든. 그렇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네. 자, 그리고 그건 저기 뭐 지역마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지역에서 잘한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평가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자기 지역에서 50%못 받는 지사나 시도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혹평받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일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해서 이 서울시장에 대등한 그러니까 뭐가 좀 전국적인 단위의 좀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재보궐선거가 무조건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돼요. 그걸 네. 지면 그냥 그거는 그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 그 내년 재보궐이 4월에 있고 그 다음 대통령 어쨌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사람은 1년짜리지 않습니까? 1년짜리. 1년짜리죠. 그러면 그 이듬해에 있는 대선도 출마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을 가져요. 왜냐하면 네. 이게 네. 1년짜리인데다가 우파에 지금 리더가 없기 때문에 없죠. 당연히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원래 그 지도력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없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있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네. 당대표를 어떻게 뽑아놨으면 그 사람이 지도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더 힘을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국민의힘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뚜렷이 보이지가 않죠? 지금 일각에서는 안철수로 단일화해서? 통합해서 단일화해서 가고자 해서 네. 그 밑그림 속에서 뭐 페이스메이커들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페이스메이커들을
안철수가 요즘 문재인을 때리는 이유가 그거죠? 아, 그렇죠. 예,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잡은 거예요. 이제 서울시장 무조건 나가는 거죠. 예. 근데 제 느낌은 말이죠. 제 일감인데 안철수 그분이 다시 한번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성이랄까? 뭐 이런 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부흥 떴는데 점점 알면 알수록 글쎄 기대치가 낮아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로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예, 상대 네, 후보가 네. 완전히 먼저 새로운 인물이고 뭐 그러면 이제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안철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안철수 자체를 페이스메이커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안철수 예,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짜릿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그런 위험한 도박을 안 하시니까. 안 하죠, 잘 그런 거. 위험한 예. 도박을 안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안철수 이런 훌륭한 분들을 페이스메이커로 대선 주자급들을 페이스메이커로 써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엎어치기해서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한번 바람몰이를 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 예. 지금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존의 사람 중에서 또 고르겠다. 지금 뭐 최근에 비대위원장 힘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또 뭐 요즘 좀 약간 이분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밖에서 뭐 이제 좀 될 만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내부에서 사람이 나올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말이죠. 나름대로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먹혀요. 아니 그게 네. 이제 그 본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 뭐 안철수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예. 또 홍종욱에 대해서는 홍종욱은 또 뭐 MS 쪽에서 민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김무성. 네. 설이 있어가지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제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네. 속내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좀 내보내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설들이 많은 거죠.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해가지고 예. 참여하는 걸 유도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을 만드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철수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김무성 전 당대표는 정계 은퇴하시지 않았습니까? 정계 은퇴 안 했죠. 안 했습니까? 네. 정계 은퇴하면 네. 서울을 떠나야 돼요. 근데 서울에 부산으로 안 가시고 서울에 계시는군요. 여의도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네, 마포에 계시다는. 네. 근데 오늘 사실은 뉴스 예. 중에 제일 첫 번째 뉴스는 그걸 예. 했었어야 됐어. 어떤 걸요?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제안을 받았잖아요. 어떤 제안 말씀이시죠? 전 가구에 진단키트 보내자고 오늘 원내대표 교섭대표연설에 그 얘기를 했다고. 예. 근데 왜 그 기사가 뭐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단독으로 아까 난 오기 전에 봤는데 그거 보고서 보셨어요? 누가 봤나 아니면 우리가 네. 여기 얘기하면서 우리 3% 중에 누가 가서 얘기했나? 자, 단독입니다. 단독. 예, 전 국민 진단키트. 네. 주호영 자, 이거 진작에 하자고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아주 노래하듯이 했던 얘기예요. 예. 저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저기 나오잖아. 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저 자꾸 이 코로나 가지고 이 정부가 지금 장사를 잘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DBS가 예. 주야장창 밀었더니 결국은 그렇죠. 예, 전 맞습니다. 국민에 자가 진단키트 네. 보내자고. 네. 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안 받겠죠? 예. 청와대에서 안 받. 근데 이거 질본에서 당장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청장으로 청장 되셨어요. 영전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 좀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숫자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0명대로 지금 6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검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를테면 이거 정확히 그냥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검진자 수가 2만 명일 때 우리가 확진자 수가 한 300명을 넘고 했었죠. 근데 지금 어제 한 검진자 수, 검진을 받는 사람 숫자가 한 5천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160명, 170명이 나온다는 거는 확률상으로는 검진자 숫자는 줄었고 확진자 숫자는 줄었지만 검진 받는 사람 대비 확진자 수, 이 확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번 데이터를 쭉 오늘 입력해가지고 예, 예. 한번 봤어요. 예. 예. 그래서 7월 30일부터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니까 한
7, 8천 명씩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8월 13일 이후부터 10,000명 만 단위로 명이 넘어갔죠? 넘어가고 네. 8월 19일부터는 뭐 2만 명 2만 단위로 명. 넘어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문제가 늘어나죠. 뭐냐면 네. 이 검사 중인 사람, 네, 검사 중인 사람이 8월 14일부터 2만 명, 그러니까 그 전에 한 6, 7천 명 됐다가 2만 명대로 늘었다가 지금 8월 하순경에는 5만 명대로 늘어나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네. 이제 검사자 숫자가 네, 늘어나면서 그렇죠. 이게 늘어나요. 네, 네.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하더라고요. 매우 중요하죠. 검사 중인 네, 숫자가. 맞습니다. 네. 검사 중인 숫자가 지금 7월 달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어요. 이게. 자, 근데 지금 떨어졌죠? 네. 그러면 이 숫자가 떨어지면 또 이쪽 숫자도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검사자 수, 그다음에 검사 중인 사람. 예.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 네. 계속 누적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검사 중인 사람들에 의해서 확진자 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정치가 사기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더 그거 한 거 보니까 네. 검사 일마다 이제 소위 해서 검사자 수가 늘어난 숫자들을 하고 예.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네. 진짜 8월 15일 14일. 상간에 네. 확 쳤어요. 확 이게. 쳤죠. 예, 예. 예. 왜냐하면 검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게다가 이제 오늘 뭐 네. 박대출 의원이 이제 그 질본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숫자에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 있다는 안 거 들어가 아니에요? 있죠. 맞습니다. 확진자 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튀었는지 이것도 좀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에 왔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세력.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늘었죠, 사실은. 이 데이터상 그렇죠. 보면 여러분들 8월 초부터 8월 14일 이전까지 점진적으로 숫자가 쭉 검진자 수가 쭉 늘어옵니다. 근데 그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권이 이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 그다음 사랑제일교회 여기를 타깃으로 해서 조지면서 그 다음에 확진자 수를 크게 늘려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네. 8월 12일 날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 네. 이게 56명이에요, 확진자가. 네, 조사가 이제 8,000명 했을 때. 네. 근데 다음 날 조사를 12,000명 했는데 확진자 수가 2배로 튀어요. 그렇죠. 103명으로. 이때 검사 중인 사람도 2만 명이 돼요. 2만 명. 17,000명에서. 네.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버려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부터 네.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네. 이때 숫자들이 점점점 늘어날 때 8월 18일까지 200명대까지 늘어날 때는 네. 광화문 집회한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가 뭔가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설명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너무 확 튀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8월 15일 날 같은 경우는 6,400명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 확진자 수가 279명이에요. 이날 일간으로 따지면 4.3%예요. 평상시에는 오. 그 전에는 네. 0.5, 0.7 1% 저는데, 높아도 네, 1%밖에 맞습니다. 안 되는데 이날만 4.3%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숫자가 검진자 수가 줄었지만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죠. 높아졌어요.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8월 있습니다. 네. 8월 15일 이후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비해서 약 한 5배 이상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자고 제안한 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현 정부가 코로나 관련돼서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 숫자, 확진자 숫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냥 산술적으로 이거를 8월 14, 15, 16일 요 2만 명 했을 때 확진자가 나온 확률이 한 2%쯤 됐었습니다. 이거를 전 국민 5천 명으로 하면 대한민국 지금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무증상 확진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는 이걸 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그 2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전체의 25% 이상을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많이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3.8%, 3.9%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조사한 게 네. 266만 명이에요. 네. 266만 명밖에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정권이 타이밍 잡아서 조사 늘려 하면 확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로직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게 뭐냐면 네. 지금 누적 검사 전체 검사 수 한 266만 명 대비 네. 확진자 수의 비율이 1.04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0.9에서 1.1%그 정도 왔다 범위예요. 갔다 그 정도 하죠. 네, 범위예요. 네. 근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검사 중인 사람과 검사 수, 이 확진자 수를 네. 이건 평균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쭉 고르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이 하고 적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평균은 1이지만 평균에 숫자가 맞춰서 늘어나죠. 이게 달라진다. 그렇죠. 어느 순간 전체 모수, 전체 검사자 수를 늘려놓으면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숫자의 네. 문제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비율이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가 한 150만 되는데 150만 전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자. 전체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자 하면 거기다 그러면 15,000명 이상 나와야 돼요. 15,000명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산술적으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누적돼 있는 게 네, 그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이게 하는 바이러스니까, 네. 바이러스니까 뭐 네. 이게 뭐 전염성, 기본적으로 전염성이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예, 예. 좀 당내에도 이제 저런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문가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좀 해서 좀 더 저걸 좀 디벨롭 시켰으면 좋겠어요. 요거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이 주장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사실은 뭔가 수상하다. 아니 어떻게 그 때만 되면 늘어나고 때만 되면 수그러들고 말이죠. 지금도 전체 검진자 숫자를 너무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예.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추석을 좀 걱정하는 게 추석 예. 때까지 이제 되게 이제 이게 어사모리한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요거 추석 네. 때 가면 제가 볼 때 추석 고 언저리에 다시 확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근데 너무 자주 써먹으면 또 이제 탄로가 나니까. 탄로가 나죠. 예. 근데 하여간 추석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좀 뭐 해서 연말에는 왜냐하면 이제 경제 회복 기미를 그렇죠.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다음 봄에 이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연말쯤 되면 또 풀어 이제 네. 풀어 왜냐하면 이제 성장률 좋아져야 네. 되잖아요. 성장 맞습니다. 이제 네. 연말 또 분위기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내년 이제 설날 이후부터는 또 분위기를 또 바꿔. 이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그래서 네. 한번 이거를 1월 달부터 한번 쭉 한번 이번 해온 김에 네. 한번 다음 주 올 때는 전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시죠. 저는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의심마저 드냐면요.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해갖고 그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준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맥시멈 200까지. 예.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 의심이 드는 게 내년 봄에 다시 이게 창고를 할 거로 미뤄 짐작이 되고 그게 선거 목전이고 그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뿌리겠다는 심산까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연초면 충분히 뿌리죠. 그렇죠. 네, 연초면 지금 연초면, 연말이니까 네. 뭐 네. 그때는 추경이 필요 없이 네, 연초 예산 네. 딱 해서 내년 네. 556조인가요? 책정해놨으니까 거기서 그냥 확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면 또 추경도 가능하죠. 뭐. 그렇죠. 네. 거기 뭐 60년 만에 그 4차 추경이라는 거를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했으니까 이 정부는 뭐 빛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코로나를 이용한 그 소위 해서 전체주의적 발상들을 하고 네. 민주주의를 좀 엇나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들여다보고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공안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코로나 공안 정국입니다. 참 이 좌파 진영들은 말이죠. 이 전 국민적인 위기, 이 바이러스 상황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원래 이게 역사적으로는 오래된 일들이죠. 아, 그런가요? 네. 재난과 이 병 이런 것들, 질병 이런 것들을 정치로 이용한 거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뭐 왕조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특정한 집단을 네. 갖다가 지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네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킹덤이라는 영화 보면 영화 있죠. 네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뭐. 전염병이 한 번 돌면 뭐 예. 누구 탓이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또 네. 여자면 또 왕비가 뭐 잘못해서 그랬다고 해서 뭐 네. 왕비 쪽을 제거하는 마녀 사냥도 하고 마녀 말이죠. 사냥도 그런 네.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추미애 장관 조국 제2의 조국 사태가 또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게다가 이 코로나 공안 정국에 또 반발하는 이 국민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3일 날 이제 보수 우파 진영 국민의힘에서까지 이분들을 극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안 할 것이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 광화문으로 나올지 뭐 어디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집회 신고가 돼 있습니다만 10월 3일, 10월 9일 이어지는 작년 딱 조국 사태 때 그때 그 뭐 300만 명이 나왔다 하는 그 집회 그 타이밍이란 말이죠. 1년 딱 뒤에 오는 타이밍인데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수 진영 우파, 아스팔트 우파랑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분들도 이제 국민이고 네.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네. 그것이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비판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는 건데 네.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위 해서 국민의힘에서 설득을 하거나 예, 예.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에 그거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전국 시군구 단위마다 특정한 공간을 놓고서 네네. 거기다가 뭐 신발을 쌓는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그렇죠, 뭔가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만과 비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서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만이 정답은 아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광화문에 네. 모여 우리 의사를 네. 전달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있죠. 사이버상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소위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자체가 광화문 집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설득을 해야 돼요. 예. 자, 근데 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도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네. 좋지만, 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네. 전 국민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좀 그렇죠. 국민의힘이 다른 네, 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네.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든가 네.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그게 정치가 할 자세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그런 걸 두려워하는 모양이에요. 홍문표 의원도 지난번에 나왔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 만방 깨졌죠.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거기 나왔던 뭐 몇몇 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 나오는 분들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새로운 뭔가를 대안을 제시를 해주든지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는 네. 정치의 기본은 네, 아니 반대편도 설득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하물며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다른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방식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왜 못해요? 아니 그 수많은 적군들도 설득하려고 달려들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같은 진영에, 같은 네. 뜻을 가진 사람을 네. 왜 설득을 못하냐고요. 근데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관심 없다. 예, 예, 예. 네. 저 사람들은 뭐 그냥 네. 쳐내고 가도 된다라거나, 네. 아이 저 사람들은 도움 안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걸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이익으로 따지면 그게 네. 정치입니까? 저 사람들 국민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지금 개천절이나 뭐 이제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뭐 이래저래 그 국민의힘당을 비판도 합니다만 사실 그분들 막상 투표장에 가면 또 찍는 분들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개천절 집회 지금 많이 지금 저 여러 곳에서 자유연대라든가 뭐 몇 곳에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뭐 박근혜 대표의 석방을 그러니까 저런 워딩도 네네. 국민의힘이 막아야가 아니죠. 네. 국민의힘이 설득해야. 설득해야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워딩을 해도. 그러니까 저렇게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그러니까 정치인답지 못한 말들이에요. 지도자답지 못한 말들이에요. 어떻게 계속 모두 다 이렇게 저쪽 좌파들도 편가르기를 네. 하는데 우파마저 편가르기를 하면 편가르다 몰리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못 가죠. 갈 데가 없죠. 그럼 그 사람들 여기서 어디 땅 하나 사서 독립합니까? 그것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저쪽 지금 집권 여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이 광화문 집회를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다독이고 할 것인가? 지금 원희룡처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안되 방향을 달리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건지 여기 아니,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국민이 자신을 네. 표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 그렇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이 네. 위급한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100% 발현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 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그러면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면 하면 안 되겠느냐.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저렇게 남도 생각하지 않고 뭐 당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쥐들은 저 사람들 생각해 줬어요. 그러니까 당이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예, 예. 정치가 국민을 생각해 줘야지. 국민이 왜 정치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을 순리대로 해야죠. 순리대로. 자, 집회는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와중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 네. 이 모이는 집회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예, 예. 대신 다른 형태들도 있지 않겠느냐. 자, 지방단위, 예, 지역단위에서 예. 한번 해보자. 예를 네. 들면 뭐 저기 뭐 그 신발을 매단다든가 예. 저항의 표시로 신발을 매단다든가 네. 저항의 표시로 광화문 아니 요새 드라이브 스루가 유행인데 네. 차로 지나가면서 그냥 신발 던지기를 한다든가 음. 뭐 그런 거라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멈춰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어떤 네. 이유로든. 맞습니다. 네. 네. 그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히틀러를 욕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 관련해서 재검표를 일부 실시하기로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실 여기 아스팔트 우파들이 계속 해왔던 내용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선관이든 대법원이든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늑장 재판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지난번 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 나왔던 그 불가사의한 비율이 있긴 합니다. 뭐 60대 36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평균을 내봤더니 갭이 12% 정도로 수도권에 한 1000개 동이 뭐 일치한다, 이런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낮은 거라서 이게 지금 누구의 그 당락을 지금 뭐 검토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조작이 가능한가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극우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자르고 갈 것인지 좀 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0월 3일 뭐 개천절 집회라든가 아니면 10월 9일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아니면 함께 가겠다 그러면 당당히 함께 가든지, 민주당의 프레임 속에 녹아 들어갔고, 이 그분은 우리랑 함께 갔다가는 우리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자, 이분들이 이 실망감이 어쩌면 지난번 선거에서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벌어진 갭을 만든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다 실망해서 이 기존의 미래통합당을 많이 비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안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임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미오나 고오나 가서 찍었는데 안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벌어진 데는 그런 것도 한 몫을 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미래통합당이 어렵겠지만 이 우파 진영의 아스팔트 우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를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저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소액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이 조작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예. 사람마다 네. 관점이 다르고 그럼요. 네, 네. 그런 의혹들은 뭐 네.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본질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볼 때 본질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투개표 시스템이 네네. 100% 완벽한가, 이거를 갖다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가 이걸 주저하는 이유는 부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부실은 제가 볼 때 100% 있단 말이죠. 이거는 네. 부정확성이라고 네. 하는 거는 예전에도 봤어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가 사표라고 하잖아요. 예, 사표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표는 그렇게 무가치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투개표를 하는 건 절차일 뿐이지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투표를 한다는 거죠. 투표 행위 자체가 그렇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표 맞습니다. 한 네. 표는 당락을 결정하는 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개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음,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에 끼어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소위 해서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를 소위 해서 선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확실하게 하는지에 네. 대해서 왜 선거 관리가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저 여기 1000% 공감합니다. 1000%. 왜냐면 저 한 20년 정도 이 동네에 있었잖아요. 네네. 투개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대개는 뭐냐면 당락이 결정되면 그 다음엔 다 끝이에요. 그렇죠. 선관위도 그걸 잘 알아요. 선거 네. 관리하는 공무원들 잘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건 완전 대충이에요.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네. 거품이 사라지듯이 그냥 네. 확 꺼져버리죠. 네. 그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맞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아주 그냥 뭐 네. 나가 자빠지는 거고 네. 당선된 사람은 뭐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민들도 관심 안 갖죠. 그렇죠. 근데 이거야말로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 핵심적인 증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이 네. 증거 보존, 네. 그다음에 이 증거들을 관리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고 있는지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제대로 파헤쳐야 돼요. 그리고 이 관련해가지고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 하라고 선관위 직원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월급 주고? 예, 근데 투표 관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네. 개표 이후의 관리가 허술해요. 아, 예. 그렇죠. 그게 입법상으로도 안 돼 있고 정보- 다 선관위 규칙으로 돼 있어요. 정보 공개도 잘 안 하고. 예, 다 선관위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를 요즘 같은데 최첨단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 CCTV 다 활용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기계로 안 해도 돼요. 우리 그냥 필름으로 다 찍으면 돼요. 카메라로 촬영하면 돼요. 하나하나 하는 거. 그렇죠. 훅 지나가죠. 예, 다 맞습니다. 촬영, 네, 네. 촬영해서 네. 그거 다 보면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쉽게 하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할 일은 네. 선거 관리, 즉 투개표 관리가 보다 공정하게, 확실하게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미비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네.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부정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현TV 그 여의도 2%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장경상 프로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매주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뤘는데 추미애 장관 가족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숱한 의혹들, 이게 제대로 구명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밝히면서 오늘 아니 좌파 권력은 우파 사람들이 허술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좌파보다 역사적으로 네. 한번 뒤집어지면 우파가 더 무서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무서운 꼴 아니지. 무서운 꼴을 한번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서운 아니 꼴을- 그런 안 돼. 그런 예. 헌정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예. 불행한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소위에서 적어도 네. 국가라는 틀을 생각한다면 이런 소위에서 저런 허접한 일에 국가를 명운을 걸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 저 허접한 일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되죠. 네. 예. 근데 이 허접한 일을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된통 당하기 전에 아니지. 된통 당해야 되나? 헛갈리네요. 어쨌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자, 저는 내일 스트리밍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